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젊은 시절 누구나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나쁜 태도를 보이더라도 우리는 일에 쫓기고 돈을 벌고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다가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감정이 있으며 슬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때 믿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편안한 장소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따뜻한 식사가 있는 집.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 때문에. 겉으로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아이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모든 것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았고 예쁜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약간의 배려가 필요했을 뿐. 작은 한마디, 아빠, 오늘 어땠어? 하지만 그 당연한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운 방에 누워서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쳤다고. 저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하나의 진실을 이해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조용히 참아내는 모든 부모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세를 넘겼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지만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건 인내와 희생, 외로움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한때 저는 따뜻한 작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착한 아내와 외아들이 있었고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은 부드럽게 저를 보며 당신은 계속 살아가 아이를 위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돌아올 때 돌아왔어 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만큼 길게 이어지는 침묵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그냥 앉아서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체력이 있으니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칼국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제복을 단정히 입고 늘 타던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합니다. 일은 힘든 노동이 아니고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지 마. 아들에게 걱정 끼치지 마. 저에게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38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약혼자를 데리고 온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함께 살 사람입니다. 안심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아빠를 돌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늙어서 평화로운 날들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집에 웃음소리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아들과 며느리가 곁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함께 살기 시작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문소리가 들리면 저는 달려나가 맞이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아들아. 음식을 차려서 가족 모두가 식탁을 둘러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옵니다. 며느리는 가끔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어느 날 식은 식탁 앞에서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자문자답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까?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무슨 일 해? 건강해? 라고. 그러나 입을 열려 해도 그만두었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캐 묻는다고 생각될까봐.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면 그걸로 돼. 그러나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사했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구운 고등어, 따뜻한 된장국, 약간의 김치.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생선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 오랫동안 일 이야기 못 들었네. 요즘 어때? 힘들어? 저는 그가 웃으며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부모 부양할 의무 없어. 지금 누가 부모랑 같이 사는 거야? 그 말은 마음에 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쥔 밥그릇이 떨려서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쾌 그 자체였습니다. 마루대 제가 이 집에 있는 게 짐인 듯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은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곳, 이제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 숙여 떨어진 밥알을 주워 식은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이 닫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들과의 거리는 이 집의 벽이나 미터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건 깊은 골짜기, 무감각한 말과 그저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세월로 생긴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낡은 방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 나무 액자를 적셨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밖에서는 그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오랜만에 손댄 담배에서 깊이 한 모금을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위로 피어올라 어둠에 녹아들며 마치 제 마음속 썩어가는 기억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나간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전거로 건설 현장에 다니던 날들을, 눈이 하얗게 쌓이는 날, 추위로 손이 저려오면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푼 한 푼 벌려고 필사적이었던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제 모든 희생은 효도로 보답받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공평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벽 가까이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 누워 창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제 노후는 어떻게 지나갈까? 내일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칼국수 집에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작은 방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된장국 한 그릇과 구운 생선 한 점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삼킬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말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양할 의무 없어. 저는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은 차가운 검정. 연락처를 만지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들 번호에서 멈췄지만 곧 손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식사하는 공간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침묵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식사 이후 저와 아들의 거리는 이 집 안에서 몇 걸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건 두꺼운 벽, 차가운 벽, 제가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벽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그러나 제게 이 집은 완전히 낯선 장소가 되었습니다. 방을 나설 때마다 제 것이 아닌 곳에 발을 들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후의 날들도 변함없이 낡은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지하철역 근처 칼국수 집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누구에게나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돌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에 귀가하면 집은 캄캄하고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립니다. 지나치다 보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눈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오늘도 수고했어. 하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한 응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서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러나 가슴은 죄어오는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일 끝나고 시장에서 신선한 회를 샀습니다. 어린 시절 연어를 먹으면 눈이 별처럼 빛나던 걸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식사를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집의 약간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집에 돌아와 손을 깨끗이 씻고 회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담아 와사비를 곁들고 작은 간장 그릇을 옆에 놓았습니다. 조용히 불렀습니다. 야, 좀 아빠랑 같이 먹을까? 방문은 닫힌 채 정적. 잠시 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먹었어. 아빠 혼자 먹어. 방해하지 마. 저는 멍하니 서서 손에 쥔 회 접시가 떨렸습니다.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빠 혼자 먹을게. 회 제접시를 테이블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빛나는 신선한 생선 조각을 바라보며 입안은 모래를 씹는 듯 맛이 없었습니다. 몇 점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혼 없는 시선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넌이 반짝이지만 제 안은 그저 어둠뿐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 주위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낡은 장롱, 옛날 우리 부부 사진, 해진 이불, 모든 게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너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나? 무엇을 위해 희생했나? 저는 떠올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던 날들을,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자전거 타고 일하러 가서 무거운 시멘트 자루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배고파서 간장 비벼 밥만 먹는 날도 있었지만 고기 한 점은 항상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6살 때 고열난 아이를 안고 눈 내리는 밤에 약을 구하러 다녔던 것도 기억합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대학 보낸 것도 떠올립니다. 아내에게 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저에게 말합니다. 부양할 의무 없어 라고. 제 마음은 누군가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슈퍼에서 채소를 조금 사던 중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눈앞 모든 게 흐려졌습니다. 선반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통로 한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구급차 빨리 불러. 눈을 뜨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심박계에 삐삐 하는 규칙적인 소리. 의사가 와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혈압도 낮아요.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다만 선금을 내셔야 해요. 저는 고개 끄덕여 약하게 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전화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 호출음 후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병원에 있어. 의사 선생님이 돈을 내라고 하셔. 부탁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말 끝나기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 바빠. 더 이상 피해 끼치지 마. 저는 멍해졌습니다. 전화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심박계에 비프 소리가 빨라지며 마치 제 산산조각 난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하얀 천장을 보았습니다. 한 방울 눈물이 베개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남아있던 저축을 모두 써서 입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은 돈, 노후를 위해 대비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걸 써서 평온하게 늙어갈 거라고. 그러나 결국 그 돈으로 목숨을 산 셈이었습니다. 한편 외아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상에 누워 저는 작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캄캄하고 멀리 점점이 불빛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이런 때에 아무도 곁에 없다니.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결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맹세처럼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살아. 제 자신을 위해 살아. 그리고 아이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기자. 눈을 감으니 어둠 속에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하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저는 쥔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가슴에 계획이 생겼습니다. 조용한 계획, 무정한 말과 차가운 대우에 대한 모든 것에 보답하기 위한 10일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잘 쉬시고 무거운 일은 피하세요. 심장도 혈압도 예전과 달라요.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하고 약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서울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이 집 문을 들어설 때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아빠,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라고 물어줄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힐끗 저를 보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입원비는 이미 냈어.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가족이라는 유대는 죽었다고. 저는 고개 끄덕였습니다. 아, 내가 냈어.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차탁 앞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나무 상자가 있고 거기에 마지막 저축 통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열어서 숫자를 보았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검소하게 사는 분량뿐이었습니다. 천천히 한숨 쉬고 통장을 옆에 놓았습니다.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우리는 미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남자로서 아내와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바랜 추억이 되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제 참았어. 이제부터 제 자신을 위해 살아. 그리고 마지막 교훈을 그들에게 주자.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아들이 절대 예상치 못한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저축 통장을 독거노인 복지기금에 위탁하는 형태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행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모든 자금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제부터 이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예요. 제게는 그저 평온이 있으면 돼요. 서류에 사인 끝낼 때 마음이 이상할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옛 친구인 박 변호사가 여기서 일합니다. 저는 그의 앞에 한 권의 서류를 놓았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 주세요. 박 변호사는 놀라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옛 유언장은 집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는 내용이었죠. 저는 고개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꾸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 집은 자선단체에 물려줄게요. 거기를 노인홈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처럼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 박 변호사는 멍하니 저를 보았습니다. 진심인가요? 이건 당신이 평생 쌓아지은 집이에요. 게다가 아들은,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 그는 말했어요. 부양할 의무 없어라고. 그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남길 필요 없어요. 저는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아 한 글자 한 글자가 확실하게 모든 속박을 끊는 듯 했습니다. 서명 끝낼 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변할 거야.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건 차갑게 조용한 평온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선반을 열고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의 일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희망을 공식적으로 끊었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이 집은 불의한 아들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그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사랑해도 마찬가지로.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칼국수 집에서 일했습니다. 모두는 변함없이 제 미소를 보고 늘 하는 감사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걸.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바꾼 거예요. 그날 밤 가족이 식사할 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서류 처리 좀 해야 해서 식사는 집에 없을게. 며느리가 얼굴을 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아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개인적인 거야. 너희 둘이랑 상관없어. 그리고 고개 숙여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반항의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노인의 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 모서리, 선반의 책, 한 장 한 장의 사진, 모두 추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의 진짜 가치는 벽의 벽돌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안은 늘 그렇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칼국수 집에 가고 모두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조용히 귀가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그러나 저만 알았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한 걸. 결단이 이 집의 모든 걸 뒤집을 거라는 걸. 그날 서울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에서 일 끝나고 뜨거운 차를 천천히 맛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채로운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갑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가 저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한숨 쉬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평온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고 불타는 듯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앉아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가 크게 열려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알았습니다. 그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새로운 유언장 확인 통지였습니다. 저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튀어나와 봉투를 제 앞에 내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진짜야? 이 집을 자선단체에 넘긴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채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씹듯 거칠게 나왔습니다. 정신이야. 이 집은 가족 재산이야. 앞으로 나도 아이 키우고 아내도 부양해야 해. 아빠는 우리 생각 좀 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너무 조용해서 그게 그를 순간 주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병원에 있었을 때 내 생각은 했어. 그건 침묵했습니다. 공간은 무거운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시계바늘 소리만 딱딱 울립니다.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 조용히 가방을 놓고 분명히 한마디 한마디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나와 아내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야. 내가 지은 건 무관심히 사는 장소가 아니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남기고 싶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빠, 요즘 시대에 다들 힘들어요. 우리한테 여유 없어요. 아빠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길바닥에 내모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길바닥에 내모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나가는 거지. 내가 누군가의 짐이 아니고 누구도 나를 그림자로 만들 수 없어. 없어. 아들이 책상을 치고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이기적이에요. 평생 체면만 신경 쓰고 아빠는 복수하려는 거잖아. 저는 천천히 고개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아. 그저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게 내 당연한 보상이야. 그렇게 말하며 저는 가슴이 다시 아픈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 순간까지 아들이 하나의 간단한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건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며느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평생 아이들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낯선 누군가에게 넘기다니. 저는 미소 지었지만 거기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때로는 혈육보다 더 배려를 안다. 그 말로 방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밖의 빗소리가 더 무거운 공기를 더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갑게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일기장을 열고 썼습니다. 오늘 그들은 진실을 알았어. 그들은 나를 이기주의자라고 불렀어. 그러나 만약 이기주의가 자신을 위해 사는 거라면 이번만큼은 받아들이자. 펜을 놓고 다시 아내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평온한 미소로 마치 말하듯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야기할 게 있어.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거기 서서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잠 못 이룬 모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유언 바꿨어. 나를 버리는 거야? 저는 오랜 시간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버리지 않았어. 버린 건 너야. 네가 부양할 의무 없어라고 말하고 병원에서 나를 혼자 둔 순간부터 이미 버렸어.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너무 늦었어요. 저는 발꿈치를 돌려 방으로 향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뒤에는 38살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게 이미 옛날과 다르다는 걸. 그 아침 서울의 하늘은 회색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 차가운 공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작은 여행 가방을 앞에 놓았습니다. 한 벌 한 벌 단정히 접어 안에 넣었습니다.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그저 오늘은 오랜 시간 정했던 일 때문에 이 집을 잠시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이고 눈은 밤새 잠 못 이룬 듯 붉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무언가 공포를 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아빠. 그의 쉰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까요? 저는 얼굴을 들고 피곤한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다시 아팠습니다. 38살 남자는 한때 자랑스럽고 당당했지만 이제는 아이처럼 작고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 끄덕였습니다. 앉아. 그는 의자를 끌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창백하게 꽉 쥐고 목소리는 떨리며 끊어지듯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내가 무례했다는 걸 알아. 그는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어깨가 물결처럼 떨렸습니다. 첫 번째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낡은 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빠,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탁이야, 기회를 줘. 그런 거 하지 마. 이 집 명예 변경은 그만해. 남겨줘. 아니면 아빠가 원하면 지금부터 내가 돌볼게. 약속할게. 변할게. 정말 곁에 있을게. 흐느끼는 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밀려오는 홍수처럼. 저는 그것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 안의 일부는 여전히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병원에서의 밤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나 70세 노인, 차가운 침대에 누워 팔에는 주사가 꽂히고 절망 속에서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어요. 아빠 바빠. 더 이상 폐 끼치지 마. 그 말은 제 마음에 새겨진 칼날 같았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작게 한숨 쉬고 목소리를 낮춰 천천히 말을 이었지만 마치 허공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너는 아나, 아빠는 평생 단 하나만 바랐어. 돈이 아니야. 사치스러운 보살핌을 원한 것도 아니야. 아빠가 바란 건 눈을 감을 때 누군가의 손이 아빠의 손을 꽉 쥐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아빠 잘했어. 그걸로 돼. 그는 얼굴을 들고 붉게 젖은 눈이 눈물에 빛났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가지 마. 아빠 기회를 줘. 단 한 번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목에 차오르는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목소리는 막혔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회는 발에서 얻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지. 너는 그것을 잃었어. 부양할 의무 없어라고 말한 그날, 아빠를 병상에 혼자 둔 그날부터 너는 아빠를 버렸어. 그는 아이처럼 울음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 꿇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후회해. 그런 거 하지 마. 집을 빼앗지 마. 부탁이야, 아빠. 부탁.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바지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떨리는 손을 그의 어깨에 놓았습니다. 그의 숨결에 절망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수많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찌르는 칼날처럼. 아빠는 복수를 위해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이걸로 너에게 전하고 싶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부모의 사랑조차도 네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언젠가 반드시 모든 걸 잃게 돼. 그는 흐느끼며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맹세할게. 이제부터 변할게. 아빠 곁에 있어서 돌볼게. 기회를 줘.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름진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마음에 평생 새겨질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아나, 아빠가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어디에 있었나? 병상에서 너에게 전화했어. 그저 약간의 돈을 부탁하려고. 너는 뭐라고 했지? 아빠 바빠. 더 이상 폐 끼치지 마.
너는 아빠를 이기적이라고 했어. 하지만 이기적이었던 건 아빠가 아직 인간, 마음이 있고 아픔을 느끼는 존재라는 걸 잊은 너야. 방은 고요해졌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에 비가 똑똑 소리를 내고 작은 방 안에 흐느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그 눈을 똑바로 보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사랑하는 법을 배워. 늦기 전에. 아빠에게는 이미 늦었어. 저는 등을 돌려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그의 흐느낌과 애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가지마. 부탁이야. 부탁.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제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함이 아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은 교훈을 망칠까봐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공식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영호의 집은 외로운 노인들, 저 같은 들을 위한 따뜻한 집이 될 거예요. 변호사는 저를 보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창밖 펼쳐진 하늘을 보며 답했습니다. 확실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가 평온을 되찾고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야. 아무도 타인의 사랑을 당연히 여길 수 없다고. 사무실을 나오니 세찬 바람이 불어 차가움을 실어왔지만 마음에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했어.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제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혈연이 없어도 한 방울 비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이 불효자 아들에게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을까요? 한 달 후 서울의 늦겨울 무렵 바람이 좁은 골목을 스치고 두꺼운 옷 틈으로 추위가 스며듭니다. 저는 이영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평생을 보낸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나무 간판에는 새로운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희망에 놓인 홈, 외로운 고령자를 위한 따뜻한 집.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창틀과 기와 한 장 한 장을 돌아보며 낡은 영삭이 필름처럼 추억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와 아내가 함께 이 문을 칠하던 날, 처음 장남을 이 집에 안고 들어온 날, 기쁨의 눈물을 머금던 그날, 가족 모두가 식탁을 둘러앉아 겨울 추위를 웃음소리로 쫓아내던 날들. 모든 게 이제는 그저 추억이에요. 가슴을 찌르는 만큼 아름다운 추억.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마침내 이 집은 따뜻한 장소로 남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한때 바랐던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야. 이건 나 같은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장소가 될 거야. 주름진 뺨을 한 방울 눈물이 타고 흘렀습니다. 천천히 손으로 닦아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몇 벌 옷과 낡은 일기장뿐입니다. 조용한 교회로 가는 전철을 타고 작은 공원 옆에 빌린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방의 첫밤, 저는 창가에 앉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정성 들인 떨리는 글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오랜 시간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집을 공식적으로 떠났어. 타인에게 넘겼어. 원망해서가 아니야. 오랜 시간 경시된 사랑은 죄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아들을 사랑해.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이제부터 그것을 모든 것 위에 두지 않을게. 누구나 알아야 할 교훈을 얻었으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만 그들도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라. 마음이 있고 상처받는 존재라는 걸. 저는 펜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추억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침묵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몇 줄뿐이었지만 그 말은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만약 기회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해줘. 집이나 돈 때문이 아니야.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 언젠가 무덤 앞에서 고마워도 사랑해도 못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 편지를 놓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것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바로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숨 쉬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지붕과 길에 조용히 쌓이며 제 마음에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픔을 늘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용서 전에 아이에게 하나만 전하고 싶어. 효도는 나이든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부모가 평생 지켜온 집에서 울리지 않는 거야. 일기장을 닫고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 변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 작은 방에서 마지막 날들을 추억과 함께 보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살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 살고 사랑과 감사의 교훈을 이 세상에 남기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전하고 싶어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단 한마디가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눈이 춤추고 있습니다. 바람소리 속에 아내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 평안히.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너무 강하다고 탓하는 사람도 있고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게 이는 복수가 아니에요. 자신의 평화를 되찾고 아들에게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시켜주기 위함이에요. 만약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래요. 부모님이 평생 지켜온 집에서 외로운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놓친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변할지도 변하지 않을지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았어요. 이건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한마디 전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께 전화해서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노인인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